네, 대선 전추전격인 사치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참패 충격에 빠진 민주당은 최고위를 열고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결국에 민심의 선택은 정권 심판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분이 이번 선거 승패의 원인 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집권 5년 차이기 때문에 이 정권 심판론을 피해가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민주당이 선거에서 한 4번을 연속해서 이겼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도 뭐 사실이라고 보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 실패라는 측면보다는, 왜냐하면 정책은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해요. 대응이 미흡했다. LH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의 대처가,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자면요, 갑자기 수십 명이 구속되기도 하고요. 흔히 이번에 또 소급입법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투기 이익에 대해서 환수해야 된다. 근데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추진할 때 좀 미적거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로남불 부분.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의혹이 있는 의원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당원권 정지라든가 어떤 조처를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흔히 하는 이제 우리 20대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의의 문제에서 조금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 부동산 문제는 또 이익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 시민들의 재개발 욕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의 승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5년 차에 정권 심판의 내용 다 말씀하셨어요. 내로남불, 뭐 정책 실패, 무능, 부패, 뭐 이런저런 그간에 잘못된 부분이 누적돼서 거기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것도 있고요. 예. 부동산 민심은 제가 볼 때 LH 직원 투기 의혹이라든가 무슨 정권 핵심들의 그 임대차 3법을 전에 자기 전세가 올린 거, 이런 문제는 감정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저는 예. 그거보다는 더 큰 문제가 사실은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높게 나오고 세금 부과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서울 시민의 많은 다수 시민들께서 직접 피해자가 됐거든요. 이거는 몸으로 느끼는, 체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국 이래 처음으로 조세재앙의 문제가 나올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전략의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그 민주당이 선거를 하는 방식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원래 집권 여당은 재정적인 예산 뒷받침이 되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야당 후보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재정 뒷받침이 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인물, 이 인물이야말로 이렇게 국민들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다 해서 인물이나 예산이나 정책 중심으로 가는 게 그간의 여당 후보들의 방식인데, 이게 물론 뭐 부동산 민심하고 LH 땅 투기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내로남불 뭐 이런, 부산에는 6대 비리 뭐 이렇게 해서 가는 바람에 예. 제가 볼 때는 여당 후보들이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게 크다고 보고요. 예. 야당은 역시 단일화, 단일화 민심. 단일화가 그 자체로도 표에 도움이 되지만, 야당이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변하고 있구나, 예.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3% 차이 정도로 박빙일 것이다. 그리고 샤이 진보가 있을 것이다. 근데 결과로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나타난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요, 예. 이제 여권 지지층들이 잘 잡히질 않았어요. 과거보다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잡히지 않는 지지층들이 투표를 하러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흔히 이야기는 뭐 중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샤이 진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분들이 이제 열성적 지지층은 아니거든요. 이 바쁜 시기에 투표하러 나오려면 그만큼의 동인이 있어야 돼요. 모티브를 줘야 되는데 모티브를 주는데 실패했다라는 뭐 그런 측면의 내부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부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후보의 흠결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지티브하게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쪽 지지자인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울과 부산에서 이번에 시장으로 당선된 두 분도 당선 소감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승리한 거는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그 지금 열망이고 또 상대당 민주당 말하는 거겠죠. 민정의 실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이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표를 준 건 아니다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점은 바로 국민의힘이 겸허하게 가다듬고 신발끈을 새로 매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투표의 성격은 지지하러 가는 투표가 아니라 반대하러 가는 분노 투표의 성격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싫은 정당을 빼고는 안 돼 누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한 투표 심리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투표 그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도 보면은 보통 이제 2030 세대들이 정의와 공정 문제, 그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의 문제 때문에 민주당을 도저히 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반사익을 본 거는 맞고요. 예. 그다음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층에서 부동층으로 간 프로테이지가 진보층에서 부동층으로 간 프로테이지보다 작더라고요. 작은 차이는 6%에서 9%.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니까 네. 차이가 많이 난 데는 19%까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진보층에서 민주당에게 등을 돌린 부동층으로 간 프로테이지가 보수층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분들은 대개는 투표장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승리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에 주는 해초리만큼이라 국민의힘에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서 예. 새로운 각오로 그분들의 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혁신을 지금 가열차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투표를 비롯해서 이번 결과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2030 세대의 지지도가 당락을 갈랐다 이런 평가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예, 2030 세대는 뭐 IMF라든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유소년기, 청소년기, 어떤 분들은 청년기를 겪었기 때문에 예. 가족들이 절망하고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고 뭐 집을 줄여서 가고 쫓겨나고 하는 것을 몸으로 겪은 세대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한편으로는 정의와 공정에 민감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정책, 집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소득 문제, 뭐 이런데 시장 경제 문제에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2030 하면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세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정당들이 그거는 뭐 여든 야든 그랬습니다. 민주당만 잘못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못 보였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번에 선거로 해서 2030 정확하게 말하면 20대와 30대를 분리해야 되지만 네네. 20대와 30대에 대한 부분을 성찰해서 다시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분들의 가치라든가 정치적 지향 이런 부분들도 잘 연구해서 정책으로 개발해서 가야 되는 그런 거고요. 예, 그 예. 덕을 이번에 국민의힘이 본 겁니다. 예. 네. 2030 세대 이런 지지도 양상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습니까? 사실 뭐 민주당이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데요. 세대적 특성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화 세대로서의 집단의식을 갖고 있고 저희 또래들은 이제 민주화 세대로서의 집단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2030 세대들은 제가 보기에는 집단으로서의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인국공 사태라고 보는데요. 같은 또래 내에서도 갈등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관계가 다른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예를 들자면 같은 20대라고 하더라도 대학생이냐 취직을 한 20대냐 취직을 못한 20대냐, 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각계의 굉장히 다양한 이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을 우리가 뭐 진보니 보수나 하기보다는 아주 리버럴한 그 생활적 특성을 갖고 있고 이념적으로도 좀 자유롭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의 앞으로의 공약의 문제는 실제로 뭐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사회적 문화에 적응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이 세대들을
집단적 특성으로서 보려고 하는 정치권의 과거의 잘못된 이 사고 체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분들이 정치에 인입되지도 않을 뿐더러 끊임없이 저는 유동하면서 양쪽을 비판하는 그런 식으로 남을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한국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양당이 같이 20대에 대해서 좋은 정책들과 더불어 가지고 이 문화적 접촉, 세대적 접촉을 할 수 있는 면을 넓혀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득표율을 보면요, 서울시장에서는 18% 정도 오세훈 시장이 앞섰고요.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된 박형준 시장이 김영춘 후보보다 28%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몇 퍼센트 차로 승리하는 날 지느냐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표차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사실은 출구조사부터 놀랐고요. 출구조사가 그대로 연결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8번의 서울시장 선거의 투표율하고 득표율 이걸 쭉 들여다봤었는데요. 네. 이게 물론 이제 단일화 변수가 있거나 예를 들면 2007년 대선 이후에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대선 프리미엄을 그대로 붙였기 때문에 득표율 차이가 상당히 났습니다. 근데 이제 평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가 2번이 있었는데 그 선거는 3% 이내의 격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그 20% 넘게 벌어진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무서운 민심이 이거는 뭐 그냥 국정 운영 전반을 대전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살리고 저거는 죽이고 이게 아니고 왕창 들어서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민주당 후보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물론 뭐 거기에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정치 생명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명령이고요. 그간에 이제 독주 체제라든가 오기라든가 이거 다 털어버리고 국민의 삶의 기초에서 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권 전체가 물론 지금 뭐 논의하고 계시겠지만 근본 쇄신으로 해서 반성의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큰 표차는 예측 못했을 것 같고 상당히 충격일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두 자릿수 패배가 특히 이제 서울에서 날지는 이제 예측을 못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 전략적인 요인도 있는 거고 근본적인 요인에 뭐 동의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요, 이 선거 국면이 시작될 때만 해도 여론조사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때로는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기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선거 기간에서의 악재가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내로남불 악재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터진 게 저는 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로만 갔던 측면들. 한편으로 보면 좀 시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한 일주일만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뭐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여당으로서의 총체적인 것에 대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뭐 오만과 독주다 뭐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진보냐 보수냐보다는 맺고 끊임이 분명하고 할 건 하고 말 건 말아라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입법을 하면서 제대로 깔끔하게 했는가? 안 될 거 가지고 또 계속 질질 끌진 않았는가?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공수처 법안이 처음 올라왔을 때 공수처 법안에 대한 찬성도가 70% 가까이 됐습니다. 마지막 통과될 때는 4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든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날치기를 하더라도 초반에 빨리 끝내버리고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이 통합적이지 못했다 이런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일해하는 방식의 문제에서 깔끔하지 못했다. 뭐 이런 지점은 저는 지속적으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시장 선거 쭉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두 인물의 승패를 갈랐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단일화입니다. 단일화입니까? 저는 굉장히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날짜까지 조정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절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2일 날, 23일 날 단일화가 됐고요. 단일화 기간에 또 단일화와 다른 어떤 여론조사가 많이 돌아갔습니다.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단일화 국면에서는 당연히
야당 단일화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 여론조사에서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나버렸어요. 이 여론조사가 이 밴드웨건이 돼서 계속 그 이후의 상황들을 끌고 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29일 날, 30일 날 또 후보 토론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여당 후보가 토론회를 잘했다고 보는데 네. 이거는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블랙아웃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상황들이 딱 일어나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 여당이면은 이 포지티브한 정책으로서 바꿔야 되는데 네거티브에서 쭉 가는 상황으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예. 거죠. 저는 여기에 이제 밑짝을 깐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안철수 후보를 이제 표현이 갑자기 생각 구박하면서 예? 이제 이 야당 후보의 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면서 단일화를 뒤로 밀어간 전략이 좀 주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 단일화로 짚어주셨거든요. 예, 뭐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단일화가 맞습니다. 제일 큰 요인은 단일화고요. 예.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하면서 단일화 의지를 밝힌 시점부터 실제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한 달 넘게 모든 서울시장 이슈를 다 삼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 후보들이 민주당이 뭘 해도 안 먹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박영선 후보가 장관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본격화하는 그 시점과 겹쳐서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비행기로 치면 이륙을 할 수가 없는 이슈상으로 방해 요인이 됐던 거고요. 예. 제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생태탕하고 페라가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가 나왔을 때 이제 민주당은 네거티브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데까지 들어간 겁니다. 예. 예, 16년 전에 생태탕 집 주인하고 아들을 소환해서 그 기억을 소환해서 신발이 흰색이니 베라가모 구두니 아니니 하는 순간 이거는 국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염증으로 쫙 연결된 거거든요.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제가 볼 때 남의 당의 전략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 예. 저는 그게 선거의 앞과 뒤를 결정지은 두 가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복귀를 한 거잖아요. 기간 네네. 1년이라도요. 이제 당내에서는 대권 입지에도 오를 수 있지 않느냐, 대권 후보에도 어떻게 보세요? 섣부르게 판단하시는 분은 이번 대권까지도 연결하는 분이 있는데요.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1년 3개월간 지금 시민들께서 주신 지지에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나 삶의 조건에 맞게 좀 시정을 새롭게 하고 리셋을 하고 예. 열심히 해서 신임을 얻으면 제가 볼 때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무난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임기를 한 5년의 시야를 확보해서 가면 예. 의미 있는 업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재선에 성공하는 순간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힘 내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특히 보수 쪽에서 볼 때는 흔치 않는 중도 지향성, 중도 확장성을 가진 지도자로 예. 해서 이 구심점이 될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당내 세력화도 가능하고 그런 측면으로 갈 겁니다. 예, 대안으로. 예.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정치적인 입지는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참 아쉬운데요. 예. 사실 이제 박영선 장관이 장관 그만두고 나왔을 때 지지율이 1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는 뭐냐면은 이 패배가 박영선 후보의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당과 이제 정부에 대한 민심 위반이 근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네거티브에 치중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쉽고요. 예. 시간이 좀 모자랐다는 측면이 있고요. 하나 제일 아쉬운 것은 이 선거가 끝나고 박영선 후보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서 좀 실패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끝나고 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상대 후보가 정동영 후보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BBK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BBK로 기억하고 그 후보가 정동영인지 정봉준인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저는 이번에 박영선 후보가 대표 공약을 한두 개 좀 제대로 선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약을 많이 냈습니다만 네. 많이 내는 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중이 기억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예. 부분에서는 좀 선거 전략에서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경우 10시 30분부터니까 조금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어서 수습책을 논의하고 있겠네요. 예. 이게 그 의원총회는요 정치적 당론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원내대표의 진퇴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상을 하자면은 일단 원래 원내대표가 5월 둘째 주까지가 임기입니다. 예. 임기인데 원내대표가 지금 당 대표이기 때문에 빨리 사퇴를 하고 차기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가지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 비대위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다음 전당대회라든가 대통령 후보 선출과 같은 예. 정치 일정을 짜는 뭐 그런 수순으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뭐 개인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예. 어쨌든 선거에 진 지도부가 혁신안이라든가 전반적인 구성안을 내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관련이 없는 차기 지도부의 몫으로 빨리 넘기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전당대회로 가서 새로운 당 대표를 뽑느냐, 아니면 이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 돌리느냐 이런 논의도 오늘 나옵니까? 아니, 일단은 이제 그 임시 비대위는 만들어야 됩니다. 예, 임시는 현 만들고. 지도부가 사퇴하기 예, 예. 때문에 지도부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을 예. 맡는 임시 비대위는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제 5월 9일 정도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전당대회를 그대로 해서 정식 지도부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전당대회를 뒤로 미룰 것인지 예. 아니면 또 그 전당대회를 하지 않고 대선까지 비대위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새로 임시로 뽑히는 임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죠. 네네네. 그분 체제하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한 가지 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그러면 그 좀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네네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내부에서는 이 상황에서 차라리 그럼 대선까지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그냥 그 안정적인 당 대표를 새로 뽑자, 어떤 의견이 더 우세가 될까요? 글쎄요, 뭐 전략적으로 보면은 뭐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주는 게 유사 시기에는 뭐 원래 유사 시기에는 좀 집중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이제 뭐 흔히 하는 말로 덩치가 크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참 비등비등할 것 같아요. 의견들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군요. 이제 임시 비대위에서 결정되는 거 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탈환을 하면서 그리고 대선이 내년 3월입니다. 그러면 네. 11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야권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권의 개편, 야권의 재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이번 재보선의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뭐 상당한 갈등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제3지대 그 정치 지도자들의 입지나 선택지가 커질 수 있었던 당으로 보면 매우 힘든 지금 시기를 고비를 넘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로 보면 우리는 이제 5월 말쯤 국민의힘은 5월 말쯤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요. 예. 지금 일정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는데 6월 중순에서 6월 말 정도에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원내대표든 당 대표든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과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지속해 왔던 노선, 그거를 확장시켜서 적용시켜 나가는 과정이 될 거다. 중도화 전략, 하나는 중도화 전략이고요. 예. 또 하나는 범야권 통합의 문제인데 어느 분들이 대표가 되시든지 간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그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혁신 변화를 계속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예. 당장 과제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과제인데 요게 이제 당내에서 약간 의견이 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합당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려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뭐 합당이 아니라 안철수 대표 개인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입당이요. 예, 입당. 예. 그런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하고 여성들을 담아내는 그릇을 만드는 거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뭐 청년당도 만들고 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축으로 해서 주도권을 놓지 않고 가려고 할 겁니다. 중도화 전략과 범야권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일단 안철수 지금 대표와의 합당은 약속이 된 거였잖아요.
거의 예, 된 논의가 거라고 됐었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완전한 합의가 된 건 아직 아니니까 협상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지금 합당이냐 입당이냐에 대한 것도 다시 추후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당연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그렇습니까? 때는.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 하나 더 그 전에 선거 과정에서 서울시 공동 운영에 대한 것도 합의를 그거는 봤다고 오세훈 말을 후보가 했는데. 제가 실천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당시는 공동 운영에 어떻습니까? 관련된 부분은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서울시정의 문제고 또 오세훈 후보께서 여러 차례 그걸 밝혔기 때문에 우선 내부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시스템부터 예. 어떤 분을 모실 것인가, 어떻게 협의체를 갖출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아까 후보 선거 운동 과정에서 단일화 시점이 굉장히 그 뼈아픈 지점이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지금 현 대표가 후보였을 때 지금 단일화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가 영향을 끼친 부분 선거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단일화라는 걸로 결과가 다 나왔죠. 안철수 후보가 더 열심히 뛰었나 안 뛰었나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에 대한 이 견제론의 일부를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었던 거지 안철수 개인이 갖고 있는 표는 뭐 저는 뭐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비하 발언 같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의 사당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이제 입당이 아니라 합당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 요구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양 당이 이번 결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응해 나갈지를 주로 저희가 두 분께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는 결국은 이제 사람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책 문제를 한순간에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는데 36만 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동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 수준이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바로 일주일 만에 풀겠다고 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새로운 집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36만 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지을까?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이 새롭게 민간 개발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투기의 또 다른 하나의 또 이 모티브를 만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물론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은 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적인 문제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인사의 문제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좀 냉철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만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부위를 잘라내는 게 혁신이 아닙니다. 좀 아까운 부위를 잘라내야지만이 새살이 돋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좀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쳐내는 그런 저는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 부분의 상징적인 부분은 총리가 다음 총리가 누가 되느냐라고 저는 뭐 국민들 앞에 보여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차기 총리는 거론되는 그 하마평 오르는 분이 계시니까요. 네네. 어떻게 또 결정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대선 얘기도 바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 9일 대선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대선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좀 이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김종인 위원장도 조금 전에 물러나면서 언급한 부분도 그거였거든요.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지금 이번 재보선에서도 보셨다시피 예.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언제 무슨 악재가 터져 나올지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마음을 주실 때 오랫도록 일관되게 이렇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못하면 바로 응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화 전략, 당의 노선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범야권 통합을 해서 큰 집을 만드는 거, 네. 그 다음에 그것만큼 중요한 게 대선의 과정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관리에서 무슨 밥그릇 싸움을 하든지 뭐 작은 이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거두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월경에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 또 수도권 기반이 있는 후보들이 좀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 과정들이 다 대선 과정 관리의 일환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좀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대선 가도에 대한 역할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요번에 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일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당을 체질을 변화시키는 데서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뭐 요번에 사퇴하시기 전에 그 역할을 더 이어가야 한다는 당내 논의가 여러 가지로 갈래로 있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옆에서 볼 때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떠날 타이밍에 떠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예. 가신 것 같아요. 예.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지금이니까. 근데 이제 당에서 많은 업적을 갖고 계신 어른들이 계시면 당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거나 혹은 새로운 후보를 띄워야 할 때거나 예. 대선 후보를 할 때 그분들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요. 예. 아마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떠나시지만 이렇게 옆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대권 후보로 투탑으로 지금 꼽힌 분 중에 한 분이 이낙연 네네.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는 계속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이낙연 위원장의 대선 거도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뭐 상당히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우리 지지층들이 오래된 전통적 지지층들입니다. 네. 호남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친문 뭐 성향의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바로 쉽게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대안이 있으면 옮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곧 이제 뭐 당으로 복귀한다라고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역으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보궐선거에 대한 좀 이 책임론에서부터 좀 그나마 좀 자유롭다? 자유로운 예. 편이고요. 중간에 보면은 이제 박영선 후보조차도 이재명 지사의 성공한 정책과 공약을 이렇게 차용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뭐냐면은 지사로서 성공의 업적을 남겼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또 현재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당이 위기가 오면 올수록 1등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결과를 낸 사람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부 갈등보다는 다시 이제 원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야권이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두다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야권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게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요. 이번 국민의힘이 재보선의 뭐 압도적 승리, 상당한 표차로 승리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다소 부담, 뭐 선택지가 좁아지는 활동 공간이 좁아지는 효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제3지대의 역할 공간이 넓어져야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달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아젠다를 던졌을 때 범야권이 출렁거렸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3지대가 확 확장이 됐는데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서 확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의 결과는 뭘 의미하냐면 그간에 보수 정당이 가졌던 무력감을 이제 자신감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뭐 정말 오래 묵은 실망감이 희망으로 가고 이런 측면이어서 예.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구조로 볼 때는 양당 정치가 부활된 걸로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날개로 볼 때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았는데 이제 예. 대충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뭐냐면 윤석열 총장에게는 정치적 정체성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검증의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치적 행보를 하려면 세력화를 해야 되는데 제3지대에서는 입지가 좁아서 확장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럼 결국 뭐냐면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으면 대선 후보로 도약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고 네. 결국 윤석열 총장께서 지금 고민하는 거는 뭐 입당의 시점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그 전후로 해서 행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예. 그분을 돕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지가 줄어들었다. 제3지대에는 가능성이 많이 없다. 당연히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압박을 받을 겁니다. 예. 요번에 그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보셨잖아요. 네.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엄청 앞서갔는데
이게 이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빠져서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되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고 오세훈 후보가 이긴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 중에 진보가 몇 프로고 보수가 몇 프로고 중도가 몇 프로인지 계산을 해보면 나올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대체로 6대 3대 1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6 정도 되고 저 진보층에서 한 3 될 거고 중도층에서 한 1 될 건데 이게 정체성의 문제와 검증 과정에서 자신의 비전이나 정치적 진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은 한쪽은 빠진다고 봐야 돼요. 예. 이래도 빠지고 저래도 빠지는데 만약에 중도 쪽에 있으면은 진보와 보수가 다 빠지는 결과가 올 수가 있고요. 예. 진보로 가면은 보수가 빠지는 결과가 올 수가 있고 보수로 가면 진보가 빠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은 차이는 있지만 크게 나느냐 작게 나느냐의 차이지만 예. 조정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시간이 갈수록. 그게 한 제가 볼 땐 7월이나 예. 좀 될 거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 이제 재보선거를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대권 가도에서 여러 지금 준비했던 후보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해서 같이 대권 가도를 달리는 걸 반기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호불호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제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고 국정 운영을 리셋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있으면은 그건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지지율이 낮은 후보라고 해서 2개월 뒤, 3개월 뒤에 낮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보셨지만 서울시장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보셨지만 예. 타고 올라오거든요. 예. 관심이 집중되고 일정이 개시되기 시작하면 국민의 민심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여전히 선택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는 상투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올라가서 50%, 60%까지 가기는 힘들잖아요. 40%에서 상투를 잡았기 때문에 조정 과정이 남아있을 뿐이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잠재적 대권 후보들은 자신들의 행보를 펼쳐갈수록 지금은 뭐 한 자리 숫자지만 예. 그게 뭐 두 자리 숫자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잠시만 청와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 현장 연결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4.7 재보선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선거 결과에 대한 언급을 강민석 대변인이 전해줬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4.7 재보선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재보궐 선거의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예측한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부패 청산에 어떤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하겠다. 결국은 뭐냐면요, 이게 정책 방향의 기조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저는 태도의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은 이유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내로남불 문제, 그다음에 정권 핵심부에 있는 분들의 부동산 문제, 이런 태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그 결단으로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좀 흔히 한쪽에서 뭐 레임덕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책에 대한 실패가
확실치 않으면은 저는 레임덕이라는 것은 쉽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혁신을 가지고 다시 동력을 삼아서 끝까지 좀 안정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어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질책을 달게 받겠다 이런 언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 민심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이제 정세균 총리가 물러나고 난 뒤에 개각의 폭을 넓히고 네. 해서 인적 내각 쇄신을 통해서 국정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뭐 정책은 바꾸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찰 개혁의 방향, 그다음에 외교 안보 정책, 경제 문제,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한번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인 것 같아요. 예. 보통은 이제 집권 4년차가 되면 레임덕이 시작되면서 전혀 새로운 화두를 던지셨어요. 이전의 대통령들께서. 네. 노무현 대통령은 대연정 화두를 꺼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개헌 카드를 꺼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의 레임덕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국민들 삶과 직결된 정책에 대해서 성찰적 수정이라든가 방안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국민들의 민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면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바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가. 예. 지금까지는 정책 기조를 바꾸신 적이 없잖아요. 사람은 일부 바꾸셔도 또 그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을 바꾸신 적도 없었고 예. 그래서 크게 기대는 사실은 안 하는데 방향은 제가 볼 때는 민생과 직결된 정책을 수정해야 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전에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 대행직을 하고 있죠. 예. 선거 이후에 의원총회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에 철저한 성찰과 혁신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불철저함을 혁파하는 것으로부터 성찰과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정도로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당의 혁신 노력과 함께 집권 여당의 책무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경제, 민생 회복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은 더 꼼꼼하고 더 두텁게 챙기겠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사 공급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적,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대가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공직자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 청산의 최우선 입법 과제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를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대변인의 발언도 그렇고 조금 전 모두 발언 내용도 그렇고 결과를 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좀 좋은 방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김태현 원내대표가 힘들었을 겁니다. 대권 주자 당 대표가 있으면은 사실은 당의 목적과 본인의 대권의 목적이 막 혼재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이 청와대와의 관계 이 속에서 원내대표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또 결국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둘이 뭉실하게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연루 의원들에 대한 조속한 당내 절차로서의 징계, 저는 그거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고요. 다만 예.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동료 의원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저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이 거의 당원 중심 정당으로 되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저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국민의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